여러분은 지금 저품격 온라인 강의 정윤성 교수의 일반 생물학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도 한번 3시간 동안 한번 진통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찐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어디를 봤었냐면은, 여기, 그 pH 척도 있는 데까지 교수가 설명을 간단하게 그래프 보면서 얘기했었고, 완충 용액의 완충작용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혈액 속에도 pH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완충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책의 25페이지 오른쪽 단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그 완충 역할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거기에 반응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보면 강산. 우리 만약에 우리 뱃속에 물론 위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위산에서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 염산이라는 거 정도는 HCl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이 녀석이 말이죠. 위산이 어쨌든 우리 위에서 나오면 어쨌든 그 장의 내벽으로 이 위산이 흡수가 될 거예요.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요거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염산에서는 이 수소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요게 혈액 속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 H 플러스 이온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pH 값이 확 낮아지게 돼 있어요. 네, 강한 산으로서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데 이때 이 H 플러스가 누구랑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NA는 NA 플러스로 혈액이 수용이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서 혈액이라고 하는 수용액 속에서 NA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요 파트가 HCO3 마이너스 형태로 분리제독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혈액 속에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수소 양이온 수소 양이온을 얘가 만나서 이거 마이너스 1가라 그랬어. 만나서 이렇게 H 플러스를 흡수시켜 버려서 혈액 속에서 H 플러스가 따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고 나머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렇게 NaCl 형태로 소금의 형태로 혈액에서 일단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강한 산이 대량 유입이 되었을 때 혈액이 어떻게 pH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량의 H 플러스를 제거하는지 없애버리는지 조절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만약에 NaOH 이거는 강한 염기 수산화나트륨이라고 강염기로 유명한 녀석이죠. 이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요거 Na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다량의 OH-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요. 이거는 강한 염기입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혈액 속에 적정량의 H 플러스가 있으면 얘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금방 물이 되어버린 녀석이에요. H2를 만들어버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혈액 속에 H 플러스의 양이 줄면 혈액이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혈액 속에는 풍부한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요, 충분히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은, 자, 여기서는 얘는 그냥 Na 플러스 형태로, 나트륨 플러스 형태로 혈액 속에 떠댕기고, 요 파트가 요런 형태로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요 H 플러스를 건들지 못하게 이 OH 마이너스하고 이 HCO3 마이너스 탄산수소 음이온에 있는 요 H가 서로 만나서 물을 만들어 봅니다. 요 녀석이 뭐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오냐면은 H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와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교수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수소는 이미 혈액 속에 pH 7.4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적정량 존재하고 있는 수소 양이온의 양인 거고
추가로 NaOH를 통해서 들어오는 OH-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H 플러스를 풀어가지고 물로 중화시키면서 요 녀석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은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은 하고서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적혀져 있죠? 물 H2 물을 만든다. 요 녀석의 요 H하고 요거 OH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어 버리고 더하기 Na2CO3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교수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요게 뭐냐고? 요거는 Na 플러스 떨어져 나오고, 여기 있는 요 녀석도 뭐지? Na 플러스로 떨어져 나온다 그랬죠. Na 플러스가 두 개니까 Na 플러스가 두 개가 CO3하고 결합한 건데, 여기서 H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오면은 탄산 CO3 2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1가짜리 두 마리랑 그 다음에 2 마이너스짜리 하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덩어리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반응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충물질이란 거는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여러분, 그 25페이지, 오른쪽 단에 아래쪽에 완충용액에 대한 정의가 있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산 또는 염기가 첨가되었을 때 pH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주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밑줄 쳐야 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DNA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화학 반응에서 엄청나게 뭔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물이라고 돼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은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 30.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물이 70%인 이유는 물은 웬만히 가열했어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기로 유명하고 엔간히 식혀도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가장 비열, 즉 다시 얘기하면 연용량이 높은 물질이 바로 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잠깐만요. 여기 또 페이지 하나만 더 만들고. 자, 지금 책에 나오는 연용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밑줄입니다. 온도와 관련된 물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특성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물은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열의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용량 때문에 생체의 온도를 조절한다. 자, 물은요, 연용량이 상당히 높은 물질이에요. 아, 마우스로 글씨 쓰기 정말 죽겠네요. 자, 봅시다. 그래도 알아는 보시겠죠. 연용량이 가장 큰 물질이에요. 연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연용량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1도만큼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온도를 1도만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물은 뭐 우리가 그냥 가스레인지에다 물 조금 넣고 끓이면은 막 금방 커피 끓여 마시는 물이 막 쉽게 가열되고 막 라면 끓일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몸 전체 체중의 70%가 만약 물이라 그러면 뭐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하는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체온이 36.5도에서 1도만큼 온도가 37도 올라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엔간히 가열해서는 쉽게 온도를 못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또한 추운 겨울철에 사람의 몸이 쉽게 막 36.5도를 벗어나서 막 34도, 33도 뭐 이런 식으로 저체온으로 막 떨어진다. 떨어지기에도 물이 기본적으로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연용량이 큰 물질일수록 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열을 잘 뺏기지 않아서 온도의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26페이지에 가서 왼쪽
단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칩니다. 물의 높은 연료량 때문에 생명체는 체액이 위험할 정도로 더워지기 전에 상당량의 열을 내보내고 또한 위험할 정도로 냉각되기 전에 상당한 추위에 견딜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죠. 물의 높은 연료량은 다 계속 밑줄 칩니다. 연료량은 또한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증발하는 땀이 우리 몸으로부터 열을 앗아가는 이유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벌레 친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하는 벌레라고 뭐 특이한 아주 하등 동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곰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빼버림으로써 되게 오랫동안 생존해서 남아있을 뭐 생존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주 뭐 수명을 1년에서 60년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거의 굳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부러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런 활동 못하고 꼼짝 않고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하여튼 이런 생물도 있다 정도로만 특이사항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오른쪽 단에 화학이라고 해서 탄소와 연관된 유기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 좀 칠게요. 분자는 기능적으로 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바로 작용기 또는 기능기라고 하는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다음부터 밑줄 칩니다. 유기분자는 적어도 탄소와 수소를 가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기분자는 탄소와 수소만을 포함하는 탄화수소이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자, 탄소 골격에 기능기를 첨가함으로써 즉 작용기 영어로는 functional 그룹인데 이게 기능기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2학년 때 공부할 유기화학에서는 이 녀석을 바로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번역 자체가 작용기라고 돼 있어요. 일반화학에도 작용기라고 돼 있습니다. 기능기라고 안 돼 있어요. 맨 끝에 23단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23단원 맨 끝을 보면 유기화학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능기를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자, 탄소 골격의 기능기를 첨가함으로써 생명은 탄소 분자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기능기는 더 큰 탄소 골격에 산소나 인이나 질소를 결합시킴으로써 기능을 추가하는 원자의 기 또는 원자이다.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1.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파트, 탄화수소 파트가 바로 이런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교수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은 어때요? 예, 바로 탄화수소 부분입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밑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색깔로 칠해져 있는 요런 부분, 자,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기능기, 작용기라고 합니다. 자, OH라고 하는 기능기가 탄소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 그런 물질을 바로 우리가 수산화기가 붙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물질들에 이렇게 OH라고 하는 파트, OH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작용기가 있느냐, 기능기가 있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방, 즉 이제부터 지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네, 바로 이렇게 OH기가 붙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파트는 가장 흔한 거예요. 가장 흔한 작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보닐기라고 발음은 카르보닐기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 영어로는 자동차 그 다음에 보닐 영어 발음으로 카르보닐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카보닐기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카보닐기라고 교수는 편의상 발음이 이게 더 가까우니까 카보닐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카보닐기는 이렇게 탄소와 산소 간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탄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건 어떻게 쓰냐면은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가 직접적으로 단일결합으로 두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한 방향으로만 탄소가 결합되고 한 방향은 수소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위에처럼 이렇게 잠깐 좀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오케이. 됐어요. 요렇게 탄소의 단일 결합으로 탄소, 산소, 이중결합, 수소 이런 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알데하이드기라고 여러분 포르말데히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으로는 알데하이드 이렇게 발음하니까 여기는 또 영어 발음대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데하이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작용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톤 특히 여학생들 보면은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유기용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CO 더블 본드가 가운데 껴있는 양쪽에 단일 결합으로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양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탄화수소입니다. 여기도 탄화수소, 그 다음에 여기도 탄화수소 부분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실기. 복실. 썰렁해서 미안해요. 죽을 죄 졌어요. 강의할게요,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카복실 그룹이라고 통상 불러요. 그래서 COH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거. 자, 좀 지우고 이제 갈게요. 낙서 좀 지우고. C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초 있잖아요. 식초를 원래 제대로 보면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탄화수소 있는 부분 바로 옆에 COO기가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신맛을 내는 부분이에요. 신맛. 여러분 이제 식초가 더 쉬어요? 레몬즙이 더 쉬어요? 레몬즙이 더 쉽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몬즙에 들어가 있는 구연산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상 이 COH 신맛이 나는 이 부분이 3개나 붙어 있어요. 분자 하나에. 그래서 한 3배 정도 식초보다 강하게 시다 이런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꾸 교수가 저기 빼먹고 얘기하는데 수산화기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DNA 같은 핵산에도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작용기는. 근데 이제 카보닐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핵산, 케톤 같은 데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산이나 지질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복실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하고 지질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지 이것도 구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표면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자, 다음. 그래서 이번에 아미노기입니다. 탄소 옆에 NH2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요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런 경우는 자, 여기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뭐예요? 네네네. 탄화수소 부분이고요. 네, 색깔 좀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요 부분은 아까 전에 공부했다. 요건 뭐였니? 그렇지. 카복실기. 요거는 무슨 기? 네, 아미노기. 이해가 되시죠? 아미노기.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 부분에는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아미노산은 한쪽은 COOH, 한쪽은 NH2로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아미노산의 특징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또 배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산기라고 해서 탄소 옆에 산소 하나 끼고 PO3 2- 붙어 있는 요 덩어리. 이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밑에는 여기까지 다 포함을 했네요. 산소까지 다 포함했는데 요게 붙어 있으면은 이걸 갖다 인산기라고 합니다. 인산기는 핵산, 즉 DNA나 RNA에서 많이 발견돼요. 네, 꼭 있는 녀석이에요. 꼭 있는 녀석.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프하이드릴기, 네, 설프하이드 OH기라고 해서 이름 독특하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단백질에서만 거의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작용기들이 있어 주셔야 몸 안에서 생체 유기화합물들이 제대로 작용도 할 수 있고 화학 반응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네. 잠깐만 요즘 지우고 하나, 둘, 뭐 이거나 알데하이드기, 요거는 케톤기 이렇게 해서 셋, 요거 넷, 다음 페이지. 다섯, 여섯, 일곱 종류. 일곱 종류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물학적 공부하셨다는 소리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수가 강조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교수가 단양체와 폴리머, 그러니까 중합체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죠? 기억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지금 여러분 그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림 28페이지에 이거 그림 1.23번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당류라 그래서 여러분 당은 탄소가 3개인 당은 3탄당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다섯.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는 5탄당. 여기 밑에 화학식을 보세요. 여러분 책이 지금 화면에는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요거는 탄소가 6개니까 6탄당. 요거는 탄소가 5개니까 5탄당. 이런 게 지금 보일 거예요. 요거는 3탄당입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당 중에서 5탄당하고 6탄당은 오각형, 육각형 고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양체, 그러니까 단위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네들이 서로 손에 손잡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연결되다 보면 당들은 6탄당이나 5탄당들은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는 일명 중합체,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6탄당들끼리 쭉 아주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셀룰로스라고 불리우는 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 고분자입니다. 엄청 분자량이 커서 상당히 무거운 분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지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녹말과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육탄당들이 이런 모양대로 서로 가지치기로 서로 연쇄적으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중합체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녹말과 글리코겐의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뭘 보면 여기서는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 그림을 어딜 뭘 잘 보면 되냐면은 요 부분이 서로 연결될 때 물이 빠져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봅니다.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 여기에 있는 OH 하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서 얘네 둘이 어떻게 물로 바뀌어서 이렇게 물로 가면서 결합이 이쪽에 이렇게 결합이 돼 주셔야 돼요. 이거 과정을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되는 반응이라고 해서 탈수 반응이라고 여러분 책에 적혀져 있어요. 여기 탈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시 백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될 때는 이게 단당류, 이게 아주 단순한 모양의 당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우리 체내에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될 때는 다시 물이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을 끊어줘서 원래대로 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정반응으로 가기도 하고 역반응으로도 반응이 얼마든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가 떠들었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잠깐 27페이지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아래쪽에 중합체는 단위체로부터 형성된다. 단위체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단량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적어 놓으세요. 자,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밑줄. 자,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많은 분자들은 작은 분자인 단위체, 영어 단어까지 공부합니다. 모노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노머로부터 형성된 큰 분자이다. 단위체의 연결을 통해 형성된 중합체, 영어까지 밑줄 쳐서 외웁니다. 폴리머. 자, 중합체는 보통 단위체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 밑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밑에 줄. 즉 한 단위에 대해서 모노모라고 부르는데 두 개가 연수로 붙어 있으면 다이. 여기는 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다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이렇게 맞짱 뜰 때 다이다이 뜬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 다이라는 발음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이 저기 요거 필기해 줄게. 요거 하나짜리는 모노 뭐라고 부르고요. 하나가 있을 때는 단위체 하나만 있을 때는 모노머.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다이머라고 부릅니다. 다이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다이머. 디머가 아니야, 디머. 디머 발음, 왠지 발음이 구리지, 그치? 다이머라고 얘기해.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 붙잡아 놓고 싸대기 때려가면서 발음해봐, 읽어봐. 그러면은, read 하면은, 다이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실제로. 디머, 이런 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연결된 게 세 개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트라이머라고 부릅니다. 트라이머.
그렇죠. 이게 3인조 가수를 갖다 트리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3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책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개를 넘어가서 100개까지는 올리고라는 용어를 써요. 5개를 넘어가서 한 6개부터 100개 미만인 그런 중합체의 경우에는 올리고머. 올리고머. 여러분 지금 올리고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쵸. 저희 마트에 가게 되면 설탕 중에 올리고당이라 그래가지고 왜 칼로리는 좀 떨어지고 뭐 달달한 맛은 끝내주는 뭐 그런 착한 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올리고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6탄당이나 5탄당이 5개 이상, 예, 6개 이상 연결되거나 100개 미만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올리고당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상 붙어버리면 밀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녹말이나 글리콘이 돼버려서 밀가루의 성분이 돼버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00개를 넘어가면 이제 폴리머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밑줄 밑에 쫙 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용어를 공부를 해두시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자, 또 밑줄 칠 것도 있어요. 계속. 새로 배우는 게 많으니까 밑줄 쳐야 될 게 많은 거야. 자, 중합체의 합성은 공통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세포는 단위체를 더 큰 분자로 연결하기 위해 탈수 합성을 한다. 아까 탈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지? 그치? 물 빼면서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탈수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탈수 합성. 영어 좀 공부 좀 할까? 디하이드레이션. 이게 뭐냐면 탈수란 뜻이에요. 사람이 탈진해서 탈수 현상을 앓고 있다 그러면 디하이드레이션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하이드레이션 신세시스. 신세시스가 바로 합성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공부 좀 하라고 할 때 해라. 단어 몇 개 정도 공부한다고 뭐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도움 돼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반대인 가수분해, 하이드롤리시스. 가수분해를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합니다. 물이 첨가되면서 분해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 세포는 물을 첨가하여 단위체를 분리해낸다라는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들 이해는 하신 것 같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표 1.3번. 자,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는데 개념 정리도 못하면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거죠. 자, 표 1.3번이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제부터 정리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떤 종류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예시를 서로 잘 연결지어 가지고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도당, 설탕, 녹말, 셀룰로즈로 부른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우리 생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찌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과다게만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란 건 뭐야? 우리 몸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구조는 식물의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식물 세포에 이제 세포벽이나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셀룰로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체성은 사실 교수도 이거 정체성이라고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 때 암기하면서 공부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실제 정체성이 어디에 적용되는 예시인지는 솔직히 교수도 기억이 없어요. 뭐 교수도 이거를 사례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도 계속 이게 어느 책이든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닥치고 외운 기억밖에 좀 없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탄수화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냐? 당과 당의 중합체로 만들어진 구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즉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산이나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여기 앞에 콜레라는 말이 빠져 있네. 콜레. 자, 콜레. 아주 정확히 얘기할게요. 왜냐면 책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기 바로 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건 곧 뒤에 책에서 나옵니다. 구조식이 또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우리의 세포의 이중지질막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자체는 막 이렇게 뭐 세포막이 막 물에 막 녹지는 않죠. 그쵸? 예, 그게 바로 이제 트리글라이세라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질막 같은 것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막을 수 있고
호르몬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 호르몬인데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성호르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의 대표적인 거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단백질 뭔지는 아시죠? 자, 설마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효소는 무조건 단백질이라는 건 여러분은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올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머리에 달리는 머리털, 그렇지? 사람의 모발, 몸에서 나오는 털은 케라틴 재질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무식한 친구들은 머리카락 한 올이 세포 하나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으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이제 우리 피 속에서 빨간색으로 어떻게 빨간색을 띠고 있으면서 산소를 운반한다는 그 성분 물질이 바로 단백질인 거죠. 자, 어쨌든 기능은 뭐다? 효소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구조 유지, 우리 근육 같은 거, 우리 몸에 뼈다귀 옆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서 우리 몸의 구조 유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신이란 건 뭐냐면요. 호르몬의 역할인데, 호르몬이 아니구나. 교신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장기와 이 장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걸 갖다 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인식. 자, 우리가 솔직히 눈에 보면은 망막, 시신경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밝고 어두운 걸 느낀다든지 색깔을 구별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단백질의 역할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송. 어떤 물질을 갖다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딱 특정한 특별 물질을 세포 바깥에 있는 특정 물질을 세포 안으로 딱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자, 어쨌든 아미노산들이 폴리머로 중합돼서 중합체로 탈수 중합 반응으로 합성 반응으로 연결이 되면 단백질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가면 또 배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핵산, DNA나 RNA 같은 것들은 뉴클레오타이드 중합체라고 앞에서부터 교수가 전전 영상에서 설명했었죠. 자,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또 에너지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NA, RNA, 요 ATP 한 3단원 정도 가시면 ATP가 2단원에서부터도 나오던가. 자, 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데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TP라고 하는 분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하다. 한 별표 교수 한 3개 치고 앉아 있다. 자, 그러면 엄청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29페이지 보면 탄수화물에서부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기 지질까지 이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이 탄수화물은 자, 1대 2대 1의 비율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다음 밑에 단당류와 이당류는 가장 단순한 탄수화물이다라는 제목인데요. 단당류는 모노사카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당류는 보통 3개에서 7개까지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3탄당에서 7탄당까지 해당되는 탄소 원자를 가진 그러한 당을 단당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밑에 줄 같은 분자식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를 갖고 있으나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3개의 단당류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자, 육탄당 삼총사라고 하면 이 3마리가 대표 주자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글루코스, 포도당, 우리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혈당입니다. 그 다음에 갈락토스, 과당,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육탄당 삼총사고요. 3개의 탄소가 되어 있는 단당류가 이제 보통 광합성에서 주로 합성되는 대표적인 당이 바로 네, 3탄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세포가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면서 형성된다. 솔직히 세포가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보통 소모하는 당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포도당 얘기하니까 세포가 포도당을 주로 소모한다. 에너지원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면은 모든 학생들한테 교수는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여러분 아침 식사 거르고 보통 댕기시죠? 젊을 때는 아침 식사 걸러도 몸이 버텨주는 것 같아. 그냥 점심 식사 조금 빨리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자,
공부가 여러분 잘 안 되나요? 예, 공부를 하려 치면 머리가 안 돌아가죠, 막. 그쵸? 그럼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안 돌아갈까? 아니요. 생활 습관에 무슨 식생활 습관에 뭔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공깃밥 하나, 즉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뇌세포가 쓸 포도당이 부족해져 가지고 머리가 점심때 이후부터는 정말 안 돌아가요. 그러다가 꼭 필히 오후 3시, 4시, 5시쯤 되면은 정말 미칠 듯이 사람이 졸리게 되는데 뇌가 사용할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피로감을 느껴서 정말 졸리거든요. 그런 친구들 좀 있죠. 그렇죠? 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적당히 아침에는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탄수화물들이 몸속에서 요런 긴 사슬들이 단당류로 딱딱딱 쪼개지면서 육탄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중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뇌세포가 활동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서 아침에 그렇게 먹어주면 하루 종일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된 얘기를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공부가 될 거라고 보고, 내가 좀 더 밥 먹고 댕기라 일찍 일어나서,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의 왼쪽 단의 맨 아랫줄 당연히 밑줄 치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천천히 읽을 테니까 꼭 곱씹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당류와 이당류는 흔히 단순한 탄수화물 또는 당류라고 부른다. 가장 작고 복잡한 탄수화물은 두 개의 단당류가 탈수합성을 통해 연결될 때 형성되는 이당류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다당류는 에너지의 저장과 구조를 제공한다. 자, 올리고당류, 6개 이상 100개 미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당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알맞은 크기의 탄수화물이다. 올리고당류는 세포에 의해 세포 표면에 단백질 또는 지질에 부착하고 독특한 기능과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또 칠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만 또 그림 한번 또 그려볼게. 자, 이게 칠판이 안 뜨네. 자, 여러분 그 헤모글로빈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헤모글로빈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다들 도나츠 이렇게 구멍은 뚫리지 않은 도나츠처럼 생겼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혈액형 무슨 종류인지 다 아시죠? A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O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A형, B형, AB형, O형을 뭐로 결정하냐면 이 헤모글로빈의 상태를 보고 이 혈액형이 결정이 돼요. 이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겉표면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표면에 이 안테나의 종류에 의해서 B형, A형, B형, AB형, O형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형 혈액형을 갖는 사람의 헤모글로빈 표면에 덜렁덜렁 붙어 있는 이런 안테나의 종류, 즉 안테나의 성분이 뭐냐면 바로 올리고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고당 안테나의 모양 자체가 A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A형 더듬이죠. A형 더듬이. 헤모글로빈 표면에 붙어 있는 A형 더듬이. 그러면 B형 혈액형을 갖는 사람의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더듬이도 모양이 A형 거하고는 달라요. 그 올리고당의 모양이 연결되어 있는 가지치기에서 모양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양이 좀 더 달라요. 그러면 AB형 혈액형은 어떤 거냐? 얘는 어떤 얘기냐면은 A형 더듬이와 B형 더듬이가 모두가 다 헤모글로빈에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교대로 막 이렇게 골고루 섞여가지고 달려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럼 O형은 어떤 녀석이냐고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것들, 거의 대머리, 완전히 무슨 면도한 것처럼 어떠한 올리고당 더듬이도 전혀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게 바로 O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바로 밑줄 친 게 뭐냐면은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나 지질에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올리고당은 이런 더듬이나 특수한 기능을 나타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지방의 지질의 표면이나 단백질의 표면에 잘 붙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생태 특징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세포의 표면에 당 단백질 또는 당 지질은 개체 사이의 세포막의 차이를 구별짓게 하는 면역 반응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단백질 표면에 당이 붙어 있으면, 즉 올리고당이 붙어 있으면은 당 단백질, 지방, 즉 지질 표면에 이게 올리고당이 붙어 있으면은 당 지질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얘네들은 세포막이잖아요. 세포막이 이중지질막이잖아요. 요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림을 교수가 잘 못 그리나?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올챙이 같이 생긴 거, 요런 것들이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뭐야, 그거잖아요. 그쵸? 이중지질막 세포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있는 거, 이런 어떤 단백질 같은 거 껴갖고 이 위에 더듬이 같은 게 달려있는데, 더듬이 부분이 올리고당이고 이게 단백질이라는 거지. 이게 뭐야, 당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포 표면에는 당 지질도 군데군데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의 더듬이를 갖고 있어야 이게 뭐지? 특수한 내가 타겟으로 삼은 병균의 타겟을 삼아서 더듬어가지고 그 병균을 딱 잡으면은 항원 항체 반응으로 붙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더듬이들을 이렇게 바깥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더듬이를 내보내려면은 세포막에 당 단백질이나 당 지질 같은 것들이 그 목적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어떻게 디테일하고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는 밑줄 좀 더 잘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문단이야. 복잡한 탄수화물은 식이요법과 경주자에 매우 친숙하지만, 벌써 밑줄 치셨지? 자, 식이요법자가 뭐야? 다이어터. 경주자는 뭔 줄 알아?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어. 경주자. 레이서냐, 레이서? 참,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복잡한 탄수화물이란 말은 이제 분자량의 큰 탄수화물, 녹말과 뭐 글루코스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량 많이 나가는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나 그 저기 운동선수한테 정말 민감한 상황이죠. 그쵸? 자, 어쨌든 다른 생물에서 구조적인 성분으로 통상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될 것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복잡한 탄수화물은 수백 개의 포도당 단위체, 그 육각형인 그 당이 막 미친 듯이 막 수백 개나 뭉쳐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러한 복잡한 단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다당류라고 부른다. 다당류. 그러니까 단당류, 이당류, 그러니까 다이머 같은 거요. 이당류, 그 다음에 뭐, 이제 올리고당,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저기 다당류, 뭐 이렇게 구별해서 당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다음 줄에 가장 흔한 다당류는 셀룰로스, 키틴, 녹말, 글리코겐 등이다. 셀룰로스와 녹말은 긴 사슬 포도당이지만 단위체를 연결하는 결합 방향에 따라 서로 구별이 된다. 좀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뭐예요? 자연에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다당류인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스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각 포도당 분자의 한 개의 OH기가 질소로 바뀌어져 있는 기능기로 치환되어 있다. 키틴질은 곤충의 껍데기, 껍데기하고 연관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어떤 그림이 나와? 아까 전에 그림 봤던 거, 요거. 지금 요거 이렇게 곤충의 그 외골격 껍데기들이 지금 현재 이게 키틴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당 단백질 여기 있네, 당 단백질. 탄수화물, 즉, 올리고당이 연결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의 더듬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게 보이고 있네요. 자, 요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교수가 설명했던 내용은 이렇게 개념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아까 전에 여러분 지금 넘으면서 정신 하나도 없지? 그치? 자, 잠깐만. 앞에서 봤던 표 봅시다. 요거. 교수가 별표 막 3개 친 요 표. 여기 보면은 지질의 구성성으로 틀이
글리세라이드. 원래는 발음이 교수가 왜 떠듬떠듬거리냐면 영어 발음은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한글판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교수가 읽을 때 좀 낯설어가지고 그래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또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더 발음이 더 부드러운데 자, 요 녀석에 대해서 뒤에서 나온다고 교수가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트라이 하니까 뭔가 세 개를 뜻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지방산이 세 개가 어떻게 글라이세롤과 결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탈수 반응에 의해서. 다시 지우고 얘기할게. 이게 좀 자세하게 보이나? 자, 아니네, 안 보이네. 자, 미안해요. 자, 잠깐만. 여러분 책을 그림 1.25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글리세롤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글리세롤이에요. OH기가 3개 있으면 글리세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지방산에 있는 OH기하고 서로 만나서 탈수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지방산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지방들, 그 지방 덩어리들이 요런 분자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쁜 지방들 같은 경우,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하나만 교사 설명할게요. 책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불포화 부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지방산 중에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뭐가 그래도 살 안 찌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 불포화지방산이 살 안 찌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현재 지방산 사슬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모든 결합이 일자 형태의 단일 결합, 짝대기 하나로 되어 있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포화지방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껴있어가지고 중도에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면 이게 지방산이 꺾이도록 돼 있거든요. 울퉁불퉁. 그러면은 이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상식선에서 교수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방산이라는 게 몸에 쌓이면요. 이렇게 포화지방산처럼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 지방산이 쌓이면 일자 위에 일자, 일자 위에 일자, 일자 위에 일자 이렇게 깔끔하게 탁탁탁탁 쌓이게 되면은 아주 촘촘하고 튼튼하게 지방이 쌓여요. 그런 지방은 잘 분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몸에 축적돼서 쌓이는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처럼 이게 꺾여 있으면요. 지방산 자체 사슬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거 위에 뭐가 이렇게 쌓이면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만약 교대로 서로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벌써 공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듬성듬성해서 지방이 쌓여도 좀 약하게 촘촘하지 않게 쌓여서 연약한 지방 형태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한다거나 또는 식이요법을 한다고 한동안 지방을 안 먹어주면 이런 지방들이 쉽게 분해가 돼서 열량으로 다 소모가 쉽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그래서 좋은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연관된 내용을 교수가 한꺼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책에 지금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거 막 설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30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름하고 지방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둘 다 기름 종류야. 먹으면 살쪄 그냥 돼지 되는 거야. 막 심장 막 혈관에 들어가면 막 뭐지? 막 동맥경화 막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 거. 맞지? 자, 지방은 덩어리져 있는 게 지방이고요. 기름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좀 흐를 수 있는 녀석들이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가해도 쉽게 녹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책에 있는 부분 밑줄 치면서 한번 봅시다. 자, 30페이지 왼쪽 단의 아랫부분 3번 지질. 기름과 지방은 지질, 리피드로 구성되어 있다. 리피드의 별표. 자, 영어 단어의 별표. 그 다음에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래줄. 지질은 유기용매는 녹지만 절대 물에는 녹지 않는다.
여러분 지방은 기름하고 똑같은 거라 기름하고 물하고 섞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에는 녹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지질은 여러 면에서 생명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생장과 약간의 비타민의 이용에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요즘에는 뭐 소화비만이라고 해서 되게 어린아이들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아이가 4살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뇌가 성장을 미처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뇌가 완벽하게 다 성장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단백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 여러분, 뇌가 성장하려면 그 뇌 성분이 단백질보다는 지방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지방을 너무 적게 먹여가지고 뭐 다이어트 시키겠다 그러면은 머리가 나빠져요. 예, 머리가 충분히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일 수 있는 건 충분히 먹이고 어른이 됐을 때 돼지처럼 그만 터묵터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30페이지 오른쪽 단. 세포 내에서 지질은 다른 환경으로부터 물을 분리시키는 구획을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포의 이중지질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잠깐만. 지우개 얘기할게. 여기가 이제 세포 안쪽이고 아마 이게 세포 바깥쪽인 것 같아요. 바깥쪽은 거의 물이 좀 많죠. 그렇죠? 세포 내부와 세포 바깥의 물인 부분을 경계로 막아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질막, 이런 지질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질들 덕분에 이런 요런 지질 형태들 덕분에 어떻게 막혀 있는 거예요. 대신 지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희 바깥에 있는 지질은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꼬리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꼬리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따가 곧 나옵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인지질은 꼬리가 2개가 달려 있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지질은 물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을 설치해서 세포 안쪽이 바깥에 있는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칩니다. 구획을 형성한다라는 말이 있고, 밑줄 치면 우리의 몸속에서 신경 전달은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지질이 풍부한 세포들 때문에 훨씬 빠르게 신경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단에 지방세포는 동물에서 지방조직으로 응집되고 흰지방 조직은 성인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관들을 보호하고 체온상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하얀색 지방보다는 무슨 지방이 좋다 그래? 갈색 지방이 좋다고 얘기하죠. 다이어트에 신경 좀 쓰신 분들 아마 한 번쯤 갈색 지방에 대한 스토리 읽어보셨을 거야. 드문 형태의 갈색 지방 조직은 신생아와 동면하는 포유류에서 발견된다. 갈색 지방 조직의 세포들의 독특한 대사 과정은 지방을 열로 직접 전환시켜 동면을 가능하게 하고 신생아를 따뜻하게 해준다. 갓난아기를 안아보면 되게 따끈따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쉽게 타서 분해될 수 있는 지방 조직은 갈색 지방이에요. 흰색 지방은 분해가 좀 느리고 외부로부터 피부 밑에 껍데기로 둘러싸이면서 내장 같은 거를 보호하고 바깥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체내 안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흰색 지방이라면 빨리빨리 열량으로 태워가지고 열을 막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방은 갈색 지방입니다. 그래서 몸에 흰색 지방이 생기는 속도보다 갈색 지방이 더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사람은 아무리 처먹어도 몸에 기름이 안 껴요. 축복받은 몸뚱이죠, 그렇죠? 좋겠다. 막 나도 밤에 막 족발, 막 탕수육, 치킨, 막 피자 이런 거 먹고서 몸에 흰색 지방 안 쌓이고 갈색 지방만 쌓여가지고 진짜 살 좀만 붙어봤으면 좋겠다. 내 진짜 소원이다, 진짜. 와, 진짜 축복받은 몸뚱이.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밑에 지방산은 결합하여 트라이글라이세이드와 인지질 형성한다. 자, 트라이글라이세이드는 아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그림 1.25번으로 여러분 공부하셨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진한 글씨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글자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죠. 다음 페이지, 이 31페이지의 왼쪽 단에 맨 첫 번째 줄, satisfied, 포화된
패티 애시드, 지방산은 모든 탄소가 수소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만약 지방산이 적어도 한 개의 이중 결합을 갖고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고 두 개 이상의 이중 결합을 갖고 있으면 다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러준다. unsaturated fatty acid, 불포화 지방산, 영어 단어 좀 unsaturated와 saturated 구별 좀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polyunsaturated fatty acid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지방산은 결합하여 더 복잡한 지질을 형성하는데 일명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 한글로 읽어드릴게.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글리세롤에 연결된 세 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글리세롤은 보통 우리가 지방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몸에 지방산이 막 넘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야식으로 치킨 드시고 피자 드시고 족발 드시고 술도 곁들이고 하다 보면 몸에 지방산이 미친 듯이 쌓이잖아. 그러면 몸속에 있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저렇게 지질, 다리 3개짜리 달린 저런 것들이 막 몸에 덕지덕지 생겨가지고 어떻게 세포에 축적이 되면 지방세포 탄생 뭐 이렇게 돼갖고 진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게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우 개끔찍해. 어쨌든 다음 그 오른쪽 31페이지 오른쪽 단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막의 기본적인 분자인 인지질 그림 한번 볼까?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꼬리가 2개 달린 거. 자, 요게 몸통, 꼬리 2개,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지질입니다. 왜 인지질이냐? 요게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거 PO4 탄소 옆에 단일 결합으로 산소 있고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지? 그치? 인산기라 그랬지. 그치? 그 작용기 중에 인산기가 달려 있으면서 이제 지방산을 이렇게 물고 있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의 레알트루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31페이지에 마저 밑줄 칠게. 막의 기본적인 분자인 인지질은 효소가 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중 하나인 인산염으로 치환했을 때 형성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있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 보면 글리세롤을 뭐로 바꾸면 이 글리세롤이 지금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있는데 요 녀석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요 글리세롤이 떨어져 나가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요 자리에 이렇게 인산기 파트가 확 들어와 버리면은 바로 그 인지질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인산염을 찌워냈을 때 형성된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콜레스테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모든 콜레스테롤이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콜레스테롤은 특징적인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 자, 6, 6, 6, 5. 육각형, 오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자, 요 파트만 보였다 하면은 그 분자는 거의 100%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물질 딱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패밀리가 있어요. 네, 그 분자들 패밀리가 있는데 그 패밀리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우리 몸에서 가장 그냥 쉽게 발견되는 녀석으로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것 뿐인데 그 콜레스테롤의 한 90%는 요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롤류의 물질들은 4개의 탄소고리를 가지고 있는 지질 분자이다. 이 기본 구조를 변형 또는 첨가하면 새로운 구조인 호르몬, 비타민, 콜레스테롤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포함하여 다른 지질을 신나게 만든다. 실제로 모든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특화된 세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생산된다. 인간의 경우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고 이 과정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 신약에 의해 억제되기도 한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돼서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좀 그만 만들게끔 하려고 약을 먹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은 매우 소수성이기 때문에, 즉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혈류 등을 통해 운반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로 에워싸야만 하지만 만약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콜레스테롤은 단백질하고 못 붙고 어떻게 혈액 내부에 동맥 같은 데에 뭉쳐서 굳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줄 쳐놓고 잘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수달 있습니다. 수달 맞죠? 이거 그쵸? 수달. 왁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32페이지에 왁스는 세포를 보호한다. 거의 밑줄까지 치고, 아유, 오늘 요 영상으로 일단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네. 지금 딱 30초 남았네요. 1시간 끝내려면은. 자, 봅시다. 왁스는 세포를 보호한다. 수달과 왁스하고 이런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봅시다. 왁스는 단단하고 물에 젖지 않는 덮개를 형성하는 탄화수소 또는 알코올기와 결합된 지방산이다. 요 정도 돼 있는데, 왁스는 진짜 방수 처리에는 그냥 일가견이 있는 왓다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지질은 모피, 깃털, 이파리, 과일줄기호 등과 같이 방수에 쓰인다. 방수하는 데 쓰인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쉽지만 더 떠들고 더 설명하고 싶지만 교수가 참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을 혼내주자. 이런 게 나의 모토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시험 성적으로 교수를 혼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